저는 낯선 나라에서 만삭의 몸으로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떨리는 발걸음을 옮기던 그 순간 모든 게 불안했어요. 한국어도 서툴렀고 뱃속의 아이는 계속 발길질을 했죠. 그런데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분은 제가 찾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제 아이의 할머니였습니다. 에디트. 그렇게 외치며 저를 꼭 안아주었을 때 저는 이 여자가 왜 저를 껴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저는 그저 한 남자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로 저는 10개월 만에 낯선 나라에 와서 전혀 모르는 가족을 만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가족이 저와 아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였습니다. 헝가리의 가난한 대학생이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아 만삭의 몸으로 떠나는 모험. 어떻게 부다페스트의 차가운 겨울 다리 위에서 만난 한국 남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어떻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두 나라를 오가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저는 돈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그리고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난 진정한 가족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2023년 12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제 이름은 에디트 코바치,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의 24살 대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9개월 된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릴 때마다 복통이 찾아왔어요. 몸은 무거웠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옆자리 승객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출국장을 나서자 사람들이 가족을 반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누굴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준수의 사진을 들고 서 있었어요. 준수는 제가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연락이 끊긴 지 석 달이 넘었어요. 에디트. 멀리서 군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놀라운 건 그 여성이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요. 저를 아세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사진보다 더 예쁘네. 내가 준수 엄마야. 오명자라고 해. 갑자기 그 여성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낯선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몇 달 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준수는 어디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명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군대에 있어. 전화도 못해. 근데 걱정 마.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너랑 아기 내가 책임질게. 저는 그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족이라니요? 저는 그저 준수를 찾으러 왔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 순간 뱃속의 아이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차에 탄 후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은 너무 낯설었어요. 높은 빌딩들, 밝은 간판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게 부다페스트와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푹 쉬어. 아기한테도 안 좋아. 오명자 씨가 제 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수 씨와 연락할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군대는 전화를 마음대로 못해. 하지만 내일 면회 갈 거야. 내가 왔다고 전해줄게.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헝가리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은평구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오명자 씨는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이건 준수 방이야. 이제부터 내 방이고. 방 안에는 깨끗한 침대와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준수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준수, 학생 시절의 준수, 그리고 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찍은 그 사진이요. 어떻게 이 사진을?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준수가 보내줬어. 내 얘기도 많이 했어. 그 아이가 널 정말 사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울컥했습니다.
준수가 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 그가 가족에게 저를 소개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저와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샤워하고 좀 쉬어. 저녁 먹고 얘기하자. 내일은 병원에 가볼 거야. 오명자 씨는 수건과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자마자 침대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우리 아빠를 곧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속삭이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 저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부다페스트에서의 제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국립예술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 입학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죠.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카페에서 일했어요. 그것만으론 부족해 저녁엔 호텔 청소까지 했습니다. 에디트, 너 언제 자니? 룸메이트 안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잠은 사치야.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나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교수님들의 말씀은 점점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디자인 작업물의 퀄리티도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대학에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모아둔 돈을 모두 제게 주셨습니다. 내 꿈을 이루렴. 아버지의 그 말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2022년 겨울 제 인생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유럽의 경제 위기로 물가가 치솟았고 제가 일하던 카페는 문을 닫았어요.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거의 매일 울었어요. 꿈도 미래도 모두 흐릿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12월의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다뉴브강 위에 세첸이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눈이 섞인 비가 내렸고 바람이 거셌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아침 집주인이 집세를 독촉했거든요. 일주일 안에 내지 못하면 나가야 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리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으세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물어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머리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가 바로 준수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는 제 구원자였던 셈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로 답했어요. 조심하세요. 길이 미끄러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산을 같이 쓰며 다리를 건넜어요. 알고 보니 준수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습니다. 건축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유럽의 건축물을 보기 위해 헝가리에 온 거였어요. 그날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디자인도 건축과 비슷해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니까요. 준수의 말에 공감했어요.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준수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줬고 저는 그에게 헝가리 문화를 소개했어요. 함께 미술관도 가고 음악회도 보러 다녔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법 같았어요. 제 힘든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네가 디자인한 제품 언젠가 한국에서도 팔릴 거야. 준수는 항상 제 꿈을 응원해 주었어요. 어느 날 밤 우리는 첫 키스를 했습니다. 부다성 앞이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다뉴브강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운명이라는 걸요. 준수 씨, 당신을 사랑해요. 제가 용기 내어 말했어요. 나도 너를 사랑해, 에디트. 준수의 대답은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3개월 후 준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난 거였죠. 마지막 날 우리는 공항에서 헤어졌어요. 기다려줘.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준수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사랑이 이어질 거라 믿었어요. 준수가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군 입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곧 제 인생 최대의 도전이 될 거라는 사실도 말이죠.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2022년 12월 14일이었어요. 다뉴브강 위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어요.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아줬죠.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는 자신을 이준수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고 했어요. 그의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외국인 특유의 약간 어색한 발음으로 영어를 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이 근처에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준수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거베우드 카페로 향했어요. 오래된 건물 안에 자리한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핫초콜릿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건축학이요. 마지막 학년이에요. 유럽의 건축물을 보고 싶어서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저는 산업 디자인을 공부해요. 정말요? 그럼 우리 분야가 비슷하네요. 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디자인과 건축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카페 직원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할 때까지 대화를 나눴죠. 와,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준수가 시계를 보며 놀랐어요. 네, 정말 시간이 빨리 갔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기꺼이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준수는 부다페스트에 3개월 동안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함께 도시를 탐험했습니다. 부다성 어부의 요새, 영웅광장. 관광객들이 가는 곳부터 현지인들만 아는 숨겨진 장소까지 다녔죠. 준수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건물들을 열심히 촬영했어요. 그의 열정적인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디자인한 스케치를 보여주면 진지하게 조언해주기도 했고요. 어느 날 준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에디트, 헝가리어 좀 가르쳐 줄래요? 그럼요. 대신 저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준수의 헝가리어 발음은 너무 웃겼습니다. 특히 규나 니 같은 발음을 할 때면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웃지 마요. 준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귀여워서요. 저도 한국어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트입니다. 와, 발음이 정말 좋아요. 준수의 칭찬에 저는 기뻤습니다. 작은 성취감이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즐거웠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준수는 제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만난 그날 준수는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뭐예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열어봐요. 상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있었어요. 작은 나무로 만든 펜던트였는데 자세히 보니 우리가 처음 만났던 세첸이 다리의 모양이었습니다. 이걸 직접 만들었어요. 목공 수업을 몰래 들었어요. 준수 씨. 너무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첫 키스를 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부다성 앞이었어요. 주변에는 크리스마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해요, 에디트. 준수가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의 사랑이 곧 큰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사실을요. 준수와의 시간은 마법 같았어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그 짧은 3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함께 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만나 함께 공부했고 주말이면 헝가리의 여러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발라톤 호수는 여름에 가야 제맛이지만 겨울에도 멋져요. 제가 얼어붙은 호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에는 이런 큰 호수가 없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준수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에게르, 페치, 소프론 같은 작은 도시들도 다녔어요.
준수는 항상 건물들을 스케치하고 사진을 찍었죠. 그의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건물 구조 좀 봐요. 18세기 바로크 양식인데 모서리 부분이 정말 특이해요. 준수가 흥분해서 말할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건축학도의 눈은 다르네요. 당신의 디자인 감각도 특별해요. 그 카페 로고 리디자인한 거 정말 멋졌어요. 준수는 항상 제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의 응원 덕분에 저는 디자인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2월의 어느 날 준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에디트, 얘기할 게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별 통보일까 두려웠습니다. 3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거든요.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귀국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해요. 군대요? 저는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준수가 곧 입대해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네, 모든 한국 남자들은 군 복무를 해야 해요. 약 18개월 정도예요. 그동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휴가가 있긴 하지만 자주 만나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편지는 쓸 수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갑자기 헤어져야 한다니. 기다려줄 수 있어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기다릴게요. 마지막 2주 동안 우리는 더욱 소중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 순간을 기억에 담고 싶었어요.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밤새 이야기도 나눴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어요.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에디트, 당신을 사랑해요. 기다려줄게요. 저도 사랑해요, 준수. 편지 꼭 써요. 마지막 키스를 나누고 준수는 출국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리고 준수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 준수와 자주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는 입대 준비를 하면서도 매일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의 봄 풍경, 가족 이야기, 군대 걱정 등을 나눴죠. 훈련소에 들어가면 한동안 연락을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엔 편지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저도 편지 많이 쓸게요. 3월 말 준수는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예고대로 한동안 소식이 끊겼어요. 저는 매일 그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우리 사랑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곧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도요. 준수가 군대에 입대하고 몇 주 후 첫 편지가 도착했어요. 낯선 우표가 붙은 편지 봉투를 받았을 때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디트에게. 훈련소 생활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당신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우리의 추억을 떠올려요. 준수의 글씨는 단정했지만 약간 떨리는 듯 했어요. 편지에는 훈련소 생활, 동기들 이야기, 그리고 저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썼어요. 사랑하는 준수에게. 당신의 편지를 받아서 너무 기뻤어요. 부다페스트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당신이 없으니 외롭네요. 그렇게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오는 그의 편지는 제 삶의 활력소였어요. 하지만 4월 말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준수의 편지가 뜸해졌어요. 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군 생활이 바빠서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죠. 준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혹시 나를 잊은 걸까? 5월 초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짧고 건조했어요. 에디트, 미안해. 지금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당분간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해해줘.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준수를 믿었으니까요. 5월 중순 갑자기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고 특정 냄새만 맡아도 토했어요. 처음엔 단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에디트, 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룸메이트 안나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생리가 오지 않자 저는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저는 멍해졌어요. 임신이라니. 제가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준수의 아이를. 안나, 어떡하지? 저는 울면서 룸메이트에게 테스트기를 보여줬습니다. 오, 에디트. 안나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준수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어요.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메시지,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6월이 되자 제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한국 남자에게 속았네.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준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 믿었어요. 7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여줬어요. 여기 보이죠? 아기 심장이 뛰고 있어요. 작은 생명체가 제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학업과 임신을 병행하기 어려웠고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실망하실까 두려웠거든요. 9월 학교에서 휴학계를 냈어요. 배가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실망한 눈빛을 보냈지만 제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에디트,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안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10월이 되자 더 이상 일할 수도 없었어요. 방 세금도 밀리고 식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안나가 제안했어요. 준수의 가족에게 연락해보는 건 어때?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안나의 도움으로 준수가 다녔던 한국 대학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준수의 상황과 제 임신 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기적적으로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준수의 어머니가 직접 쓴 이메일이었어요. 에디트 씨, 저는 준수 어머니 오명자입니다. 아들이 현재 특수부대 훈련 중이라 연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한국으로 오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희망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겠다고. 준수와 아기의 미래를 위해서요. 한국행을 결심하고 나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낯선 나라로 홀로 떠난다는 것, 그것도 만삭의 몸으로.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에디트, 정말 갈 거야? 안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가야 해. 이건 내 아이를 위한 거야.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남은 적금을 모두 깼어요. 임신 8개월 차인 저에게 항공사는 의사소견서를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의사는 비행 가능 진단서를 써주셨어요.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비행 중 자주 움직이고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고향을 찾았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3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 캐치케메트였죠.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부모님은 제 배를 보고 이미 눈치채셨어요. 처음엔 충격받으셨고 실망하셨습니다. 아이 아빠는 어디 있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한국에 있어요. 군대에 있어서 연락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 가려고요. 아이 아빠의 가족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화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가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우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내 대학 졸업 선물로 모아둔 거야. 지금 내게 더 필요할 것 같구나. 봉투 안에는 500만 원 상당의 포린트가 있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다 잘 될 거야, 딸아. 하지만 약속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돌아와. 이곳은 항상 내 집이야. 어머니는 제게 따뜻한 옷과 할머니의 파란 목걸이를 주셨어요.
행운의 부적이라고 하셨죠. 아기가 태어나면 꼭 사진을 보내줘. 그렇게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저는 부다페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출국 준비를 마무리했어요. 짐은 최소한으로 쌌습니다. 옷 몇 벌,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준수와 찍은 사진들. 출발 전날 밤 안나가 작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우리 과 친구들이 몇 명 모였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와. 아기가 태어나면 꼭 소식 전해줘. 모두의 응원에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저를 받아줄까? 준수는 정말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2023년 12월 1일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안나와 마지막 포옹을 했어요. 내가 잘 선택한 거겠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심장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건 항상 옳은 선택이야.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우리 아빠를 만나러 가는 거야.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다양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준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의 가족은 어떤 분들일까? 제가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았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도착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수의 사진을 들고 두리번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디트. 저는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에디트. 군복을 입은 여성이 제 이름을 다시 불렀어요. 저는 멈춰서서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키가 작고 단단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짧게 자른 머리에 당당한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수를 닮았어요. 특히 그 따뜻한 눈빛이요. 저예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앞에 섰어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드디어 만났네. 사진보다 훨씬 예쁘구나. 내가 준수 엄마야. 오명자라고 해. 오명자 씨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배는 괜찮니? 비행기 타느라 힘들었겠다. 오명자 씨는 제 배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관심이 낯설었어요. 헝가리에서는 사람들이 제 배를 보면 대부분 비난하는 시선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하지만요. 그럼 빨리 집에 가자. 차 가져왔어. 짐 줘봐. 오명자 씨는 제 캐리어를 단숨에 들어 올렸어요. 작은 체구였지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들게요. 괜찮아. 너는 몸 조심해야지. 그렇게 공항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명자 씨가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이 궁금했어요. 혹시 군인이세요? 아니, 이건 예비군 훈련 때문이야. 오늘 종일 훈련 받다가 바로 왔어. 아, 여성도 예비군 훈련을 해요? 나는 특별해. 옛날에 여군으로 10년 복무했거든. 지금은 미용실 운영하지만 예비군은 계속 나가야 해. 놀라웠어요. 오명자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차에 타니 안에는 따뜻했어요. 오명자 씨는 히터를 세게 틀었습니다. 임산부는 따뜻하게 있어야 해. 차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첫인상을 담았습니다. 고속도로의 불빛, 높은 아파트들, 한글로 된 간판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준수는 어디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명자 씨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준수는 지금 강원도 최전방에서 근무 중이야. 휴대폰도 못 써. 편지만 가끔 와. 그럼 만날 수 없는 건가요? 곧 휴가가 나올 거야. 아마 다음 주쯤? 그때 만날 수 있을 거야. 희망이 생겼어요. 드디어 준수를 만날 수 있다니. 준수가 저에 대해 알고 있나요? 오명자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아직 모르지 않을까? 내가 내 이메일을 받고 바로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어. 아마 아직 못 받았나 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준수가 제 임신 사실을 모른다면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걱정 마. 준수는 책임감 있는 아이야. 그리고 네가 온 것도 알려줄 거야. 오명자 씨의 위로가 따뜻했습니다. 근데 묻고 싶은 게 있어. 왜 연락이 끊겼는지 알아? 아니요. 갑자기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아, 그랬구나. 사실 준수가 특수부대로 차출됐거든. 훈련이 엄청 힘들고 연락도 제한돼. 그 애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됐어요. 준수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던 거죠. 저기,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오고. 무슨 소리야?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내 손자를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 오명자 씨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울지 마. 좋지 않아.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14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여기서 살아요? 응. 작지만 꽤 좋은 집이야. 방도 3개나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오명자 씨가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들어와.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문턱을 넘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에디트, 잘 왔다. 편하게 있어. 오명자 씨의 미소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새로운 집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마치 꿈처럼 흘러갔어요. 오명자 씨는 준수의 방을 제게 내어주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는 준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책장에는 건축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그가 스케치한 건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피곤하지? 푹 쉬어. 내일 병원부터 가야 해. 오명자 씨가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침대에 누우니 비행기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한국에 있는 건지 이 모든 게 꿈은 아닌지 싶었어요. 다음날 아침 맛있는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부엌에서는 오명자 씨가 요리하고 계셨어요. 일어났구나. 밥 먹자. 식탁 위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국, 김치, 여러 반찬들. 처음 보는 음식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많이요? 임산부는 잘 먹어야지. 우리 손자 튼튼하게 낳아야 하잖아. 오명자 씨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임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식사 후 우리는 근처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했고 통역 앱을 통해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태아 상태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조금 빈혈이네요. 철분제 처방해 드릴게요. 초음파 화면을 보면서 오명자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손자다. 준수 닮았네. 그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준수를 닮은 우리 아이.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우리는 출산 준비물을 사러 갔어요. 오명자 씨는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거 필요하지? 저것도 사자. 아기 옷은 노란색이 예쁘겠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뭘 많아. 첫 손자인데. 그날 저녁 오명자 씨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나도 내 나이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네. 준수 아빠가 군대 갔을 때 준수를 가졌거든. 그때 시부모님이 날 많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이해해. 내 마음을.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오명자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니.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명자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도 구경을 갔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오명자 씨가 손님들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모두 친절했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는 제 배를 보더니 축복해 주셨어요. 건강한 아기 낳길 바라요. 한국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도 외웠고 혼자서도 근처 마트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오명자 씨와 함께 가볍게 산책도 했어요. 걷는 게 출산에 좋아.
나도 그렇게 준수를 순산했어. 어느 날 저녁 오명자 씨가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야. 준수가 다음 주에 휴가 나온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준수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요? 언제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 동안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수를 만날 생각에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가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음 날 오명자 씨는 제게 예쁜 원피스를 사주었어요. 준수 만날 때 입어. 예쁜 모습 보여줘야지. 감동이었습니다. 오명자 씨는 마치 친엄마처럼 저를 챙겨주었어요. 주말이 지나고 드디어 준수가 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오명자 씨가 일찍 나가 준수를 데리러 갔고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들렸을 때 제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준수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에디트? 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에디트? 준수의 놀란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수는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다만 더 단단해 보였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든든했어요. 준수의 시선이 제 배로 향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의 눈이 커졌고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준수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그의 체온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미안해, 에디트. 정말 미안해.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우리 뒤에서 오명자 씨가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려는 배려였어요. 준수가 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특수부대 훈련을 받게 됐어. 갑자기 결정된 거라 미리 알려줄 시간도 없었고. 훈련 중에는 외부 연락이 전면 금지였어. 3개월 동안 완전히 고립되었지. 편지도 못 받았어요? 받은 편지를 훈련 끝난 후에야 한꺼번에 줬어. 내 임신 소식도 그때 알았고. 바로 연락하려고 했는데 내 번호가 바뀌었더라고. 그랬던 거였어요. 제가 휴대폰 요금을 못 내서 번호가 바뀐 거였습니다. 엄마가 네가 왔다고 전해줬을 때 너무 놀랐어. 그리고 행복했어. 준수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요? 당연하지. 너와 우리 아이. 내 가족이잖아. 그때 제 뱃속에서 아이가 크게 움직였어요. 준수도 느꼈는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움직였어. 준수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많이 활동적이에요. 특히 저녁에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제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다시 한번 발길질을 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 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아들? 준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지난주에 확인했어요. 오명자 씨가 차와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와 함께 앉았어요. 둘이 할 얘기가 많을 테니 나는 미용실에 다녀올게. 엄마, 고마워요. 준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명자 씨가 나간 후 준수와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헝가리에서의 어려움, 한국행을 결심한 과정, 그리고 오명자 씨의 도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구나. 역시 우리 엄마야. 네, 정말 감사해요. 엄마처럼 대해주셨어요. 저녁이 되자 준수가 제안했습니다. 저녁 먹으러 나갈래? 내가 오랫동안 먹고 싶었던 식당이 있어. 좋아요. 우리는 근처 삼겹살집으로 갔어요. 준수는 제게 고기를 구워주며 한국 음식 먹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추에 고기 올리고 쌈장 약간 그리고 마늘. 자, 이렇게 먹어봐.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준수는 계속해서 제게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아들 튼튼하게. 식사 후 우리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밤바람이 시원했고 강물에 비친 도시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에디트. 네.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놀랐어요. 준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된 반지도 없지만 내 마음만은 진심이야. 너와 우리 아이와 함께 가족이 되고 싶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순간이 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네, 결혼할게요. 준수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입맞춤을 했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요. 집에 돌아와 오명자 씨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가족이 되는구나. 다음 날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통증이었어요. 준수. 아파요. 준수와 오명자 씨는 서둘러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진찰 후 말했어요. 조산이에요. 지금 분만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만 곧 단단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괜찮아, 에디트. 내가 곁에 있을게. 분만실에서의 10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도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준수는 끝까지 제 손을 잡아주었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10일 우리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는 정말 준수를 닮았습니다. 정말 예쁘다. 준수가 아들을 처음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국에 온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준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준 어때? 해처럼 밝고 준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마음에 들어요. 산모실로 옮겨진 후 오명자 씨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손자 축하해. 혜준이를 안아보는 오명자 씨의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다. 국적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 혜준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한국 생활에 점점 더 적응해 갔습니다. 오명자 씨의 도움으로 산후조리를 잘 마쳤고 혜준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준수는 출산 휴가를 받아 열흘 동안 우리와 함께 했지만 다시 부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정기적으로 연락이 가능해져서 마음이 놓였어요. 어느 날 아침 휴대폰으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헝가리 번호였어요. 부모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에디트, 잘 지내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혜준이도요. 저는 카메라를 돌려 자고 있는 혜준이를 보여드렸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은 어때? 시어머니는 잘 대해주시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정말 좋아요. 오명자 어머니는 친엄마처럼 저를 챙겨주세요. 대화 중에 오명자 씨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돌려 소개했어요. 이분이 준수 어머니세요. 오명자 씨가 화면을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명자입니다. 에디트를 잘 돌봐드리고 있어요. 부모님은 영어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셨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손자를 직접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오명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면 어떨까요? 오명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대답했어요. 좋지. 우리 혜준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셔야지. 언제 오실 수 있을까? 그렇게 부모님의 한국 방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헝가리에서 비행기표를 구하는 것부터 비자 문제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준수도 휴가를 맞춰 신청했고 오명자 씨는 집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날이 왔어요. 저와 오명자 씨 그리고 혜준이까지 모두 마중을 나갔습니다. 부모님을 발견했을 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아빠,
저는 달려가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더니 곧 혜준이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우리 손자구나. 정말 예쁘네. 어머니가 혜준이를 안아들며 감탄했습니다. 오명자 씨가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부모님과 오명자 씨는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모님은 서울의 풍경에 감탄하셨어요. 정말 발전된 도시구나. 집에 도착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명자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음식이었어요. 부모님은 처음 접하는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맛보셨습니다. 맛있네요. 아버지가 불고기를 먹고 엄지를 들어 보이셨어요. 식사 중의 대화는 번역 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어색하고 웃긴 상황도 많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충분했어요. 그러나 다음 날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에디트, 사실 우리가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은 너에게 너무 낯선 곳이야. 아이도 태어났으니 이제 헝가리로 돌아가자.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데려가려고 오신 거였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살 거예요. 준수와 함께요. 준수, 그 아이는 군대에 있잖아. 언제 제대하는데? 내년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화가 점점 격해지자 오명자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부모님이 영어로 설명하자 오명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에디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명자 씨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부모님과 저는 놀랐습니다. 제발 에디트와 혜준이를 헝가리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들은 이미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약속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을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부모님은 당황하셨어요. 한국의 중년 여성이 이렇게까지 진심을 보이다니. 일어나세요, 제발. 아버지가 오명자 씨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니요. 답을 들을 때까지 이렇게 있을게요. 오명자 씨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준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휴가를 받아오게 된 거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수가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상황을 설명 듣고 준수도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에디트와 혜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군 복무를 마치면 바로 결혼할 겁니다. 평생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심을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신 거죠. 일어나라, 둘 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딸이 걱정돼서 그랬어. 하지만 이제 알겠다. 에디트가 여기서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는 풀렸고 이후 부모님의 한국 방문은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오명자 씨는 한국의 명소들을 소개해 주셨고 부모님은 한국 문화에 점점 매료되셨습니다. 떠나는 날 공항에서 부모님은 오명자 씨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과 손자를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부모님이 떠나고 우리는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졌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이요. 혜준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매일 오전에는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혜준이를 안고 동네를 산책하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처음으로 이웃과 인사를 나눴을 때 그분의 환한 미소가 정말 기뻤어요. 오명자 씨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적극 응원해 주셨습니다. 잘했어.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오명자 씨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에디트, 우리 동네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대. 거기서 한국어 수업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도 있어.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오명자 씨와 함께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태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트입니다. 헝가리에서 왔어요. 제가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센터 선생님입니다. 젊은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지 선생님은 저에게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요리교실, 문화체험, 심지어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디자인을 전공하셨다고요? 우리 센터에 컴퓨터 그래픽 수업이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정말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3번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 오후에는 컴퓨터 그래픽 수업을 들었어요. 혜준이는 센터 내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수업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대학에서 배웠던 디자인 이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에디트 씨,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그래픽 선생님이 제 작업을 보고 칭찬해 주셨어요. 한 달 정도 수업을 들은 후 센터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에디트 씨, 우리 센터 로고와 브로셔를 새로 디자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급 프로젝트로요. 첫 한국에서의 일자리 제안이었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혜준이가 잠든 후 오명자 씨가 커피를 타주시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화이팅! 너의 재능을 보여줘. 일주일 후 완성된 디자인을 센터에 제출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퀄리티의 디자인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다른 다문화 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로고 디자인, 포스터, 웹사이트 디자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의뢰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 선생님이 더 큰 제안을 했어요. 에디트 씨, 온라인 마켓에서 디자인 상품을 판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핸드메이드 디지털 상품이 인기가 많아요. 그 말에 영감을 받아 저는 헝가리 전통 모티프와 한국적 요소를 결합한 디지털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배경화면, 달력 템플릿, 로고 디자인 키트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준수가 휴가 때 집에 왔을 때 제 작업실로 변한 거실 한켠을 보고 놀랐어요. 와, 에디트.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응, 내 일을 다시 찾은 것 같아. 준수는 제 작업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한국 온라인 마켓에 입점하려면 한국 계좌가 필요할 텐데. 우리 결혼하면 해결되겠네. 결혼? 언제요? 내가 다음 달에 긴 휴가가 나와. 그때 간단하게 식을 올리는 게 어때? 저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어요. 드디어 우리가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음 달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명자 씨의 단골 고객들, 다문화 센터 친구들, 그리고 영상통화로 참석한 제 부모님까지.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였어요. 결혼 후 준수의 도움으로 한국 최대 온라인 마켓에 제 디자인 상점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H&K 디자인이었어요. 헝가리와 한국의 만남이라는 의미였죠. 처음엔 하루에 한두 개 판매되던 제품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특히 헝가리 전통 문양을 활용한 모바일 배경화면이 인기였습니다. 에디트, 이번 달 수입이 얼마야? 오명자 씨가 호기심에 물었어요. 150만 원 정도요. 와, 정말 대단하다. 6개월 후 월 매출은 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주문 제작 로고 디자인까지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 회사들이 유럽 시장을 겨냥한 로고를 원할 때 저를 찾았습니다. 혜준이가 첫 돌을 맞이했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기로 한 거였습니다. 헝가리에서의 농사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고 부모님도 손자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거든요. 준수와 상의 후 저는 부모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게 어떨까요? 지금 우리 수입으로 모시기에 충분해요. 부모님은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결국 동의하셨어요. 농장을 팔고 한국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준수가 군 복무를 마치던 2024년 초 우리 가족은 더욱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고 우리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오명자 씨, 준수, 혜준이, 저, 그리고 제 부모님까지. 세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가정이 된 거죠. 에디트, 내 이야기를 들려줘. 오명자 씨의 미용실을 찾은 손님들이 종종 저에게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나라예요.
꿈을 이루고 가족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곳이죠. 제 성공 이야기는 다문화센터에서 종종 강연 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온 외국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니까요. 2024년 여름 혜준이가 18개월이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우리 가족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준수는 군 복무를 마치고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저는 H&K 디자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유가 생겼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넓은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오명자 씨, 준수, 혜준이, 제 부모님까지 모두 함께였어요. 5개 국어가 섞인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헝가리어, 한국어, 가끔 영어까지. 에디트, 이거 먹어봐. 내가 특별히 만든 양념이야. 준수가 구운 고기를 건네며 말했어요. 맛있다. 우리 헝가리 소시지 맛이 나는데. 맞아. 아버님이 알려주신 레시피를 참고했어. 제 아버지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요리를 통해 준수와 소통하고 계셨어요. 두 분이 함께 고기를 구우며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니와 오명자 씨는 혜준이를 번갈아 안으며 각자의 나라 동요를 불러주고 계셨고요. 혜준이는 헝가리어 노래가 나오면 한국어로, 한국 노래가 나오면 헝가리어로 옹알이를 했어요. 마치 두 문화 사이에서 통역사가 된 것처럼요. 에디트. 갑자기 준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물론이지. 다뉴브강 다리 위에서 비가 내리던 날. 그때 네가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특별한 인연이 시작될 것 같았어. 준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그랬어. 네가 나를 잡아주었을 때 이상하게 안전하다고 느꼈거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있어. 두 문화가 만나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 준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뭐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열어봐.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있었어요. 작은 나무 펜던트였는데 세첸이 다리와 한국의 남산타워가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현재를 담았어. 직접 만들었어. 눈물이 흘렀어요. 준수의 정성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아름다워. 준수가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주었어요. 그 순간 오명자 씨가 다가와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려. 처음 에디트를 공항에서 봤을 때 알았어.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될 거라고. 엄마. 저는 오명자 씨를 꼭 안았어요. 처음엔 나도 걱정했어.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며느리라니.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 에디트, 너는 내 친딸 같아.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오명자 씨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명자 씨가 헝가리어로 말했어요. KSGNM.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한국어로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서로를 껴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거쳐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준수와 저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에디트, 후회는 없어? 준수가 물었어요. 무슨 후회? 한국에 온 것. 이렇게 낯선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한 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혀. 오히려 감사해. 한국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 포기하지 않는 힘,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법까지. 준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래.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니까. 혜준이가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어요. 준수와 저는 함께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준이를 안아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두 문화의 선물이야. 헝가리와 한국 두 나라의 사랑으로 태어난 특별한 아이.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펜션 근처 작은 언덕에 올랐어요. 아침 햇살이 양평의 풍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 북한강이 반짝이고 산들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었어요. 잠시 후 준수가 혜준이를 안고 뒤따라왔습니다. 아침부터 어디 갔어? 걱정했잖아.
미안,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무슨 생각?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한국은 나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 처음엔 너무 낯설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이곳이 내 집이야. 우리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 준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혜준이를 받아 안고 그의 작은 얼굴을 바라봤어요. 준수의 눈과 제 코를 닮은 아이였습니다. 두 문화의 완벽한 조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차가운 겨울날, 다리 위에서 미끄러졌을 때,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인연이지. 우리는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차례야.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 혜준이가 제 목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세첸이 다리와 남산타워가 새겨진 그 목걸이. 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작은 보물이었습니다. 우리 혜준이, 너는 두 개의 고향을 가진 행운아야. 헝가리의 열정과 한국의 정신을 모두 배우게 될 거야. 준수가 저와 혜준이를 안아주었고 저는 그 포옹 속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꼈어요.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제 가족 곁에, 제 두 번째 고향 한국에서. 고마워요, 한국. 나에게 새 삶을 선물해줘서. 바람이 불어오며 제 속삭임을 멀리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더 많은 모험과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